네,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이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범행 이외에 별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또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일명 묻지마 흉기난도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예. 신림역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네.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모방범죄라고 봐야 할지 지금 위원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예. 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격 장애, 정신 장애의 어떤 그 징후가 보였고 지금도 약간의 피해망상적인 어떤 그 상황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는 걸 전제로 여기에 관련된 조사도 해야 되지만 이게 피해망상이나 혹시 그 분열적 인격장애, 정신장애가 있으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앵커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는 듯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범죄가 범해지는가 하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옆에 있는 물건 딱 짚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순간 나가서 무차별적으로 어떤 시민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조금 이렇게 다른 지점들이 보여요. 예. 첫 번째가 언젠가 하면 자동차를 타고 빵 가잖아요. 예. 혹시 91년도 여의도 그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엔 여의도 광장이었거든요. 예. 광장에 차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오후를 그냥 삶을 즐기고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서 무차별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거기서 멈춰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망상이 그로 인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자동차 빵 가는데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악셀을 밟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2명이 다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범죄 목적이 완성이 되었다면 거기서 거쳐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죽이려고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서 사람들이 좀 죽었어.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적어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졌을 거야. 이래 돼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네. 백화점으로 바로 뛰어가는데 백화점에 뛰어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이색 달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에는 후드티 안 입은 모습도 있어요. 후드티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후드티가 탁 이렇게 덮이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마스크 딱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정말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준비 안 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어떤 계획성인 범죄도 좀 보여서 이 부분 정신과 선생님들이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정신질환적인 문제에서 이 범죄가 발생했는 건지 아니면 분노와 또 다른 모방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건지 그 모든 게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우리 같은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답이 없으면 즉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린 이 모습들이 계획된 거라면 본인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 사람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선은 자기 신림역 사건과는 완전히 신림역 다르다는 사건이 말씀이죠. 신림역 사건에서는 조선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 때문에 그게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분노가 왜 발생했는지는 그 또래를 반드시 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조선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자기의 범죄를 숨기거나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가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 안에 CCTV 있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하고 후드티까지 덮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어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그 흉기도 먼저 준비해 갔는데 그 흉기가 좀 시청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굉장히 크기가 큰 흉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정신질환적인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네.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우리는 파편 하나를 놓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꼭 이거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저는 경기 남부 경찰청 청장님도 믿고 그 예. 수사부장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 두 분이 반드시 이 범죄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범죄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차량을 먼저 돌진을 해서 다치게 한 뒤에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네네. 지금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두 가지 범죄가 연달아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걸 연달아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지금 이제 정신질환 범죄가 아니면 예. 그 앞에 그 가정이 없으면 뒤에 걸 제가 좀 설명하기가 편해요. 아. 근데 앞에 정신질환이라고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성격 장애가 있으면 성격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이야기하고 그 해코지를 넘어서 나를 죽이려는 생각에 피해망상이 있으면 그 피해망상에 따라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를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 이게 이 정신질환이 가지고 있는 성격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데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순간에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로 빵 치고 그 불특정 다수 중에 그게 좀 피해자분들은 죄송한데 예. 그 충격의 정도가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빵 이 느낌이 오면 분명히 자기가 범죄를 했다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거기서 수습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다음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격장애 문제가 아니라면 분노범죄로 가면 조금 해석은 좀 편해져요. 그만큼 이 사람은 분노가 극단에 치달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분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지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지위가 있는데 이 지위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싶고 나는 그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사회 구조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께 좀 죄송한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고 정말 행복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회 구조로부터 가장 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생각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공격하고 다시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2차 공격을 할 만큼의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뒤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열어놓고 좀 보라는 거예요. 네네. 첫 번째는 분노 범죄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모방 범죄일 수도 있고 성격 장애의 어떤 특성이 있는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세 가지를 다 열어놓고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남부청이 본부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사 네네.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니까요. 제대로 된 프로파일러도 좀 투입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가 종합된 범죄인지 아니면 정말 성격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범죄인지 정확히 밝혀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이 정말 세밀하고 촘촘하고 치료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국가는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가능성을 지금 좀 열어놓고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게 만약에 계획된 거라면 장소도 그렇고 사실 시간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때와 장소를 골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지금 경찰청에서 말했는 요 단어 때문에 제가 뒤에 있는 얘기를 정말 좀 조심스럽게 말을 예, 하는데 예. 만약에 성격 장애의 문제면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땅 떠올랐을 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죠. 근처에 있는 무기 딱 들고 그냥 나가가지고 흉기 들고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시간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범죄. 여기서 혹시 데자뷰 시청자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선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대상이 가장 예.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런 가정을 들었잖아요. 네. 이게 그 가정이 중산층이 나의 행복을, 그 중산층은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아 갖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산층이 가장 많은 시간에 가장 많은 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성이 과연 성격 질환적 범죄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는
어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서가 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고 말을 예, 하고 예.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뭐 지금까지 뭐 간이 마약 검사는 음성이 나왔다는 정보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이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거 아마 윤희근 경찰청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 테러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예외적인 범죄가 되고 예외적인 범죄를 그냥 분노 범죄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 위험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적법하고 의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후속 범죄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희견 청장이 말했다시피 테러 범죄면 테러 범죄에 걸맞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범죄 유형을 놓고 뭐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미필적 고의가 없겠습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예, 예. 제가 옆에서 물어봐요. 혹시 아이가 나오면 어떡해? 야 속도 좀 줄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이 뭘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에이 뭐 설마 나올까? 라고 설마 나올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라고 자동차 달리다가 아이 퉁 부딪히면 그거 과실범죄 아니에요. 그거 상해범죄예요. 그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예, 거거든요. 예. 미필적 고의는 그런 거예요. 에이 뭐 그러나 설마 에이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정도면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데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미필적 고의가 없겠습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 충분하고 넉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확정적 고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그분들이 쾌차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진짜 바라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쾌차하실 거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살인이 계획된 상황에서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살인 미수죄가 성립될 것이고 예. 지금 다친 많은 분들이 다 쾌차를 한다면 결국 사망의 결과는 100%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살인 미수로 갈 건데 이게 살인 미수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범죄를 딱 저지르려고 했다가 마음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아이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자의로 범죄를 거두어들이면 중지미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했지만 예외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장애미수라고 그래요. 그럼 장애미수는 형법상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 있다. 예, 예. 미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앵커 저는 이거 감경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정말 그 시민들께서 정말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 치료가 되시는 거지 그 사람이 자의로 범죄를 거두어 들인 게 아니니까 저는 250조 그 처단형의 범위, 즉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형벌이 좀 부과될 수 있도록 검찰은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 적어도 250조 살인죄의 법정형이 감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감경할 수 있다의 감경 그 기준 어떤 상황에선 감경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안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법관의 자유 판단이거든요. 법관의 재량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법원이 판결문이 굉장히 탁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오 이거 진짜 판결 잘했네. 이게 판사님의 탁월함도 있지만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의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네. 이게 미수지만 이 사람 그 미수 장애 미수가 결코 이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피해자들의 삶의 의지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쾌유하신 겁니다. 그러면 감경할 수 있다면 감경 안 하는 게 판사님 맞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과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해 달라고 검사가 어떻게 공소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장량 감경, 법률상 감경 이거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검사가 앞으로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예, 예. 검찰로 넘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는 모습을 국민과 함께 저도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테러라는 네. 것이 참 낯설지 않습니까? 많이 낯설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건 명백한 테러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테러라고 말하는 건 뭐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저도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한 사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정책도 굉장히
온건주의적인 형사 정책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형사 정책을 펼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성격 장애라는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우리는 형기가 딱 정해져가 있어요. 10년, 11년, 12년. 그럼 그 12년째 무조건 나와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아직까지 개선 교화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재범 위험성을 좀 막아주세요라고 시민들이 요청하니까 국가가 네 가지를 듭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2가지가 더 붙는데 일반 강력 범죄에서는 전자발찌 채웁니다. 그리고 보호 관찰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2가지를 더하죠. 성범죄자 알림이 2 혹은 성범죄자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가 과연 이 사람의 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차단 못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도가 도입 안 되었는가 하면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 안 됐는 거예요. 지금 조두순에게도 보호수용 도입 안 되고 박병화에게도 보호수용 도입 안 됐어요. 그렇군요. 이게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함이 그냥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그 불안함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어떤 사치적인 어떤 불안이냐? 그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불안은 타당한 그 불안이고 거기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보호수용 제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그 조두순 때부터 이야기했던 보호수용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각종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화점에 제가 흉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흉기가 없어야 안전한 곳인 거예요. 예. 저는 흉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흉기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는 불안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는 내가 흉기 없으면 너도 흉기 없고 너가 흉기 없으면 나도 흉기 없다는 서로 간의 신뢰를 주려면 저는 이제 공중 밀집 장소에 위험한 형사 정책이지만 그 형사 정책을 통해서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 이제는 더 이상 완화된 과거의 안전한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형사 정책을 완전히 버리고 위험한 사회에서 필요한 형사 정책으로 한 발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는 물론 국민의 사생활의 침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생명 지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형사 정책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난 문자가 울렸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조금 나옵니다. 지자체상에서 여기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알렸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경찰 잠깐 제가 이건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될 일이라서 칭찬을 드리는데 그 근처에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하고 한 400m 정도 거리였어요. 그러면 그 지구대에서 만약에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뭘 갖고 왔겠어요? 그냥 자동차 타고 왔을 거예요. 예. 아니면 뒷짐지고 왔을 거예요. 아, 그 기억나시죠? 이태원 사태에서. 저 경감님이 아마 정년을 곧 앞두신 경감님이 지구대 대장이었는데 그 장소로 뛰어오는데 우리가 진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찰에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중에 있는 한 순경이 방패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59분에 신고 돌아왔는데 몇 분에 잡히는가 하면 6시 5분에 잡힙니다. 단 6분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잡히는데 여기서 시민 여러분께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시민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해줘. 저기로 갔다고.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히는 거예요. 더 그래서 빨리 할 수가 그렇죠. 있었겠군요. 방패 갖고 빡 밀어가지고 바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행위가 안 보였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 제가 봤을 때 6분 만에 재난 문자 보내서 울리는데 시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찰이 정말 제대로 적법하고 의법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다시 한번 또 그 주위에 있는 저 시민 여러분께 좀 박수를 치드리고 싶은 게 그 장소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출혈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라 그 구체적인 어떤 신체 부위를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거기 시민들이 다 지혈을 하고 예. 그 시민들이 그 시민의 생명을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 모든 분들이 치유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치유를 해줬던 그 젊은 청년들에게 국가는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 포상을 좀 해줬으면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네. 그 장소에서
뭐 이제 앵커들도 많이 못 보셨지만 그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자상 아, 사건을 예, 예, 보면 걱정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목격했는 시민과 그걸 목격했는 경찰들에게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빠른 신고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 빠른 초동 대응으로 불과 10분 정도, 네, 한 6, 7분. 6, 7분 만에 이 사건이 이제 좀 진압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인터넷에는 예고성 글이 올라와서 지금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올 때 어떤 이걸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만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우리 같은 형사정책을 당장 만들어야 될 사람의 형사정책은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에 있는 협박성 거래에 대해서 저도 형법학자로 이야기하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대부분의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과연 협박죄로 기소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는 그 교수님들의 파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국민이 정말로 공포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퇴근할 때 섬찟섬찟한데 예, 예. 그럼 그 공포심이 그냥 뭐 간을 좀 키우면 돼. 그 배짱을 키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 절대로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공포를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될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방하려면 모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실명제가 다 돼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후 진압적인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후 진압적인 정책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서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면 이 범죄는 억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협박죄로 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3년 이하의 협박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폭력 특별법에 그 고구아라 사건 때문에 성폭력물로 그 사람에게 협박을 하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폭력 불법 촬영물로 인한 네네. 협박이기 때문에 예. 피해자의 그 공포는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성폭력 특별법에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들었어요. 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한이 30년까지 없다는 올라가는 거죠. 거예요. 상한이 없다는 거죠. 30년부터 30년까지, 1년부터 30년까지. 예. 그냥 협박죄는 3년 이하니까 3년부터 1개월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면 저는 이거 테러 분명히 정의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테러 방지법을 좀 고쳐서 지금 테러 방지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IS라는 그 집단에 가입했을 때만 처벌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걸 테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테러 예비로 이게 윤희건 청장이 테러라고 그랬으면 그 글은 당연히 테러 예비잖아요. 그럼 테러 예비로 좀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포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지우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테러기 때문에 이 글이 올라오는 거는 그 포탈이 방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탈에게 컴플라이언스, 준법 윤리 경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AI로 찾을 수 있거든요. 권한이 생기는 그럼요. 거군요. 권한이 생겨서 지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형사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과거에 말했듯이 만우절에 그냥 사람 어떤 놀래킴에 지나지 않아서 경범죄로만 처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마음 놓고 올리세요라는 국가의 의지적 표현이 아닐까.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제 그 사건이 속보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오 의원님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을 거고 정보를 좀 찾았었을 겁니다. 네. 정보를 찾으면서 이게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뭐 보면 사건이 일어난 용의자가 뭐 여러 명이다 뭐 이런 말들도 뭐 있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보세요. 약간 좀 쓴소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조선 사건 이전에 기고를 한번 했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 왜 피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하느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피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하면 피의자는 당연히 핑계만 돼요. 피의자가 무슨 이실직고로 하겠습니까?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1단으로 나오잖아요. 라드견 이야기가 1단으로 기사에 도배된 적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혹시 여파를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사를 쓸 때 단순히 조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속하고 빠른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잘못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5분, 1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치밀한 계획을 했으면 그거조차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남부경찰청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부분은 지나가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는 저는 곧 신상공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서 실질영장으로 법원 가기 전에 신상공개 돼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래야지 그 얼굴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미 구속되면 또 사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확하게 좀 밝혀서 적어도 이 사람이 했는 말 중에 진실된 말만 좀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국민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우리 기자님들이 쓰시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조금 천천히 빨리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뭐 저희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대한 조건에서 뭐 어떤 뭐 병력이라든지 등등 고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상공개는 특강법 8조의 2에 있는데 4가지예요. 범죄 수단이 잔인할 것, 피해가 막대할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그다음에 공공의 그 이익에 부합할 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은 2가지예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의 예방, 재범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이 4가지인데 네. 사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 4가지는 다 충족되었다고 볼 거예요. 이게 충족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CCTV에 딱 찍혔잖아요. 그쵸. 그리고 피해 막대했죠. 그리고 범죄 수단 잔인했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하죠. 이 사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심리학자나 정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사람의 정신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범죄 당시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후드티까지 바깥에 벗었다가 다시 써서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 전에 정신질병에 이르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력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뭐 신림역 사건 이후에 호신용품의 판매율이 높아졌다라는 보도는 저희도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글쎄요. 이게 역시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식을 키우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여식이 물어봤어요. 아빠,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돼? 순간적으로 제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없었는 게 너무 무력하고 너무 자괴감이 있고 정말 왜 이런 사회에서 이 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방비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람은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무방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첫 번째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호신용품 사시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이러한 범죄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 영화와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범죄 도시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그 범죄자에게 흉기를 빼앗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흉기는 찔리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분명히 떠나셔야 됩니다. 도망쳐셔야 됩니다. 예. 그 자리를 맞닥뜨리지 말고 최대한 그 사람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시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국가가 못 지켜줬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신용품이나 그런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들이 이러한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면대면한 형사정책으로 국민들의 이 공포, 이 분노 절대로 저는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정책, 보다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좀 펼칠 때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법무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어떤 국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정책,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놓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